안녕하세요. 오늘의 탐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저희가 약 250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게 됐는데요. 고대 아테네의 한 술자리예요. 비극 경연 대회에서 우승한 아가톤의 집에서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서 밤새 사랑에 대해 떠들었다고 하죠. 저희는 오늘 플라톤의 향연에 대한 여러 해설과 요약본을 보면서 이 고대의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서 향연, 그러니까 심포지온이라는 게 그냥 술 마시는 자리는 아니었거든요. 함께 마시면서 대화하고 또 지혜를 나누는 고대 그리스 남성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사교 문화였던 거죠. 이 자리에서 이제 에로스, 즉 사랑을 찬양하는 릴레이 연설이 쫙 펼쳐지는데요. 직업도 다르고 관점도 다른 사람들이 저마다 생각하는 사랑을 막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그 목소리를 하나씩 따라가면서 플라톤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사랑의 본질이 뭘까 한번 같이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진짜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그 시끌벅적했던 아테네의 밤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연설가부터 시작해보죠. 본격적인 토론 전에 약간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들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사람이 파이드로스인데 시작부터 되게 거창해요. 에로스가 가장 오래된 신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죠. 그렇죠. 그 근거가 재밌어요. 헤시오도스 신화를 봐도 에로스는 부모가 없으니까 제일 먼저 태어난 신이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리고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그 논리가 생각보다 되게 실용적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좀 비겁하거나 추한 모습을 보이기가 부끄럽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더 용감해지려고 하고 명예로운 행동을 하려고 애쓰게 된다는 겁니다. 일종의 사랑의 선한 영향력 같은 거네요. 연인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 심리를 정확히 본 것 같아요. 심지어 연인들로만 군대를 만들면 무적일 거다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맞습니다. 수치심이랑 명예욕을 자극해서 덕을 길러준다는 아주 현실적인 사랑 예찬이죠. 그런데 바로 다음 연설자인 법률가 파우사니아스가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사랑이 다 그렇게 훌륭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요. 아, 여기서 처음으로 사랑을 구분하기 시작하는군요. 우리도 흔히 진짜 사랑이랑 그냥 육체적인 끌림을 나누곤 하는데 그 원조가 여기 있었네요. 정확합니다. 파우사니아스는 사랑의 두 종류가 있다고 딱 잘라 말해요. 첫째는 범속의 에로스, 그러니까 세속적이고 평범한 사랑이죠. 이건 이제 아프로디테 여신의 두 모습 중에 제우스랑 디오네 사이에서 태어난 여신을 따르는 사랑인데 주로 육체적 욕망에만 치중하고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이 그냥 욕망 해소에만 급급한 좀 미숙한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럼 다른 하나는 당연히 훨씬 고귀한 사랑이겠네요. 네, 바로 천상의 에로스입니다. 이건 하늘의 신 우라노스의 딸인 그 천상의 아프로디테를 따르는 사랑인데요. 상대방의 육체가 아니라 영혼의 탁월함, 그러니까 그 사람의 덕과 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일시적인 욕망이 아니라 평생 서로의 성장을 돕는 그런 고귀한 관계를 목표로 하는 거죠. 파우사니아스는 법률가답게 이 천상의 에로스만이 사회적으로 장려해야 할 가치 있는 사랑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랑에다가 어떤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잣대를 들이댄 첫 번째 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다음 연설자인 의사 에릭 시마코스는 이 스케일을 갑자기 우주 전체로 확 넓혀버리죠. 인간 감정 얘기하다가 갑자기 우주라니 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하하, 그게 바로 에릭 시마코스의 직업적인 특징이죠. 의사니까요. 모든 걸 조화와 균형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에로스는 그냥 인간관계의 원리가 아니에요. 건강과 질병, 뜨거움과 차가움, 이런 우주에 있는 모든 대립적인 요소들을 조화롭게 만드는 힘, 그게 에로스라는 거죠. 좋은 의사는 몸 안에 반대되는 요소들을 조화시켜서 건강을 만들고 훌륭한 농부는 계절의 조화를 이끌어내서 풍년을 만들고 이 모든 게 다 에로스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와, 사랑을 거의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설명을 하네요. 스케일이 진짜 커졌는데 바로 이 거대한 이야기를 다시 아주 개인적이고 애틋한 이야기로 돌려놓는 사람이 나오죠.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 말이에요. 네, 이 향연에서 아마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리스토파네스는 앞선 사람들처럼 막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대신에 아주 독창적인 신화를 통해서 사랑의 기원을 설명하거든요. 태초의 인간은 지금이랑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그 이야기죠. 원래 남자, 여자.
그리고 남자 여자가 합쳐진 세 가지 성이 있었고 몸은 공처럼 둥글고 팔다리가 네 개씩 달린 엄청 강력한 존재였다고요. 맞습니다. 힘이 너무 세서 신들한테 대들 정도였죠. 위협을 느낀 제우스가 고민 끝에 번개로 그들을 쫙 내리쳐서 둘로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그 잘린 단면을 앞으로 돌려서 배꼽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뭐 이런 얘기죠. 진짜 기발한 상상력이에요. 이 신화가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가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의 본질을 너무 잘 설명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그 공허함, 결핍감, 그리고 누군가랑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그 완전함, 꼭 잃어버렸던 내 반쪽을 되찾은 것 같은 느낌이요. 바로 그겁니다. 아리스토파네스한테 사랑, 즉 에로스는 바로 내 잃어버린 반쪽을 향한 그리움이에요. 그리고 다시 하나가 돼서 원래의 온전함을 되찾으려는 그런 필사적인 욕망인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울메이트나 내 반쪽, 이런 개념의 철학적인 원조가 바로 여기 있는 셈입니다. 뮤지컬 헤드윅의 그 유명한 노래 The Origin of Love도 여기서 직접 영감을 받았고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플라톤이 이렇게 아름답고 설득력 있는 신화를 딱 제시해놓고 결국엔 소크라테스 입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넘어선다는 점이에요. 어쩌면 운명의 반쪽을 찾아야만 완전해진다는 이 낭만적인 생각 자체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겠네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분위기가 한창 물을 익었을 때 드디어 주인공 소크라테스가 입을 엽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바로 말하는 대신에 만티네이아 출신의 지혜로운 여인 디오티마에게서 배운 것이라면서 이야기를 풀어놔요. 남자들만 모여서 막 지적인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사랑에 대한 최고의 지혜를 가진 인물로 여성을 등장시킨다? 이거 자체로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엄청난 파격이죠. 뭐 디오티마가 실존 인물이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소크라테스는 그녀의 권위를 빌려서 앞선 모든 연설들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논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선 그는 바로 직전 연설자였던 아가톤의 주장, 에로스는 가장 아름답고 좋은 신이다.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해요. 에로스는 아름다움을 욕망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아름다울 순 없다는 그 논리였죠. 무언가를 욕망한다는 건 그게 자기한테 없다는 증거니까요. 근데 잠깐만요. 이 주장이 약간 모순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추구하는 그 열정 자체가 아름다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꼭 가져야만 아름다운 건 아니잖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건 현대적인 감수성이죠. 하지만 플라톤의 논리 안에서 아름다움이나 좋음은 결핍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뜻하거든요. 따라서 무언가를 욕망하는 에로스는 완전한 신일 수가 없죠. 그렇다고 무지하고 추한 인간도 아니고요. 디오티마에 따르면 에로스는 그 중간자, 즉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다이몬, 그러니까 정령 같은 존재입니다. 아,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그 사이의 존재라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정체는 에로스의 출생 신화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아프로디테의 탄생을 축하하는 신들의 잔치에서 풍요와 지략의 신 포로스가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을 때 빈곤과 결핍의 여신 페니아가 그의 아이를 갖게 되는데요. 그 아이가 바로 에로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에로스가 두 부모의 성격을 다 물려받았군요. 어머니 페니아를 닮아서 늘 뭔가 부족하고 결핍되어 갈망하지만 동시에 아버지 포로스를 닮아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지혜와 계략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존재. 바로 그 이중성의 핵심입니다. 그는 결핍과 풍요, 무지와 지혜의 사이에 있는 존재예요. 이게 바로 플라톤이 생각하는 철학자, 즉 필로소퍼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필로소피아라는 말 자체가 지혜, 소피아를 사랑하고 필로, 추구하는 거잖아요. 완전한 지혜를 가진 신은 지혜를 추구할 필요가 없고 자기가 무지한 줄도 모르는 사람은 지혜를 원하지도 않죠. 오직 자신이 무지하다는 걸 아는 그 중간에 있는 철학자만이 끊임없이 지혜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 추구의 원동력이 바로 에로스, 즉 사랑이라는 겁니다. 와, 사랑이 곧 철학의 동력이다. 이 말이군요. 정말 멋진데요? 그럼 그 에로스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뭔가요? 디오티마는 그게 좋은 것을 영원히 소유하려는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언젠가는 죽는 존재잖아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영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아름다운 것 안에서 출산하는 걸 통해서라는 거죠. 아름다운 것 안에서 출산한다는 말이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그럼 아이가 없거나 예술가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은 불멸에 이를 수 없다는 뜻인가요? 그 지점이 바로 디오티마의 가르침이 확장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아름다운 상대와 만나서 자녀를 낳아 대를 잇는 것. 그것도 필멸성을 극복하려는 한 가지 방법이죠. 하지만 디오티마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정신적 출산을 강조합니다. 즉, 훌륭한 스승이나 동료와 함께 지혜, 덕, 법률, 제도, 예술작품 같은 영원한 가치를 낳는 것이죠. 호메로스의 서설시나 솔론의 법률처럼 이런 정신적 자식들이야말로 육체적 자식보다 더 위대하고 확실한 불묘를 가져다 준다고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사랑의 감정을 넘어서 인류의 정신적인 유산을 만들어내는 어떤 창조적인 에너지로까지 사랑의 개념을 확장시킨 거네요. 그리고 이 개념이 그 유명한 사랑의 사다리로 이어지는 거고요. 맞습니다. 디오티마 가르침의 절정이자 향연 전체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에로스가 우리를 어떻게 더 낮은 차원에서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가는지 그 여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우리 모두가 경험해봤을 법한 아주 보편적인 시작이더군요. 한 사람의 아름다운 육체에 매혹되는 단계. 네, 사랑은 거기서 시작되죠. 하지만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다리의 두 번째 단계는 한 사람의 아름다움이나 모든 아름다운 육체가 가진 아름다움이 본질적으로는 같은 종류라는 걸 깨닫고 모든 아름다운 육체들을 사랑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특정 개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보편적인 미를 인식하는 첫걸음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겉모습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요. 육체의 아름다움보다 영혼의 아름다움에 이끌리는 단계.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고 그와 대화하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개인의 영혼을 넘어섭니다. 네 번째 단계는 법률이나 제도, 학문 같은 인간 활동의 결과물, 즉 지식의 아름다움을 사랑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잘 만들어진 법이나 심오한 학문 체계가 가진 그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는 경지죠. 그럼 이 사다리의 맨 꼭대기, 거기에는 뭐가 있나요? 마침내 도달하는 다섯 번째 단계. 그곳에는 생성되거나 소멸하지도 않고 더 아름다워지거나 취해지지도 않는 영원불변한 아름다운 그 자체, 즉 미의 이데아가 있습니다. 이 궁극적인 아름다움의 원형을 직접 보는 것, 이게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철학적 사랑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에서 시작해서 결국 우주의 근원적인 진리와 마주하게 되는 그런 위대한 여정인 셈이죠. 그런데 이 주장이 좀 차갑게 느껴지기도 해요. 결국 내가 사랑했던 그 구체적인 한 사람은 최종 목적지로 가기 위한 발판에 불과했다, 이런 뜻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개인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추상적인 진리만 사랑하라는 말인가요? 바로 그 긴장감이 플라톤 철학의 핵심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버린다기보다는 초월한다는 표현이 더 맞을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시작된 여정이 결국 그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근원적인 원리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거죠. 사랑했던 개인은 더 이상 사랑의 최종 대상이 아니라 더 위대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해준 고마운 첫걸음이 되는 셈입니다. 자, 이렇게 심오하고 장엄한 대화로 분위기가 막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문이 콱 열리더니 만취한 알키비아데스가 등장하는 장면은 진짜 거의 영화 같죠?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잖아요. 맞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플라톤이 아주 정교하게 배치한 극적인 장치입니다. 알키비아데스는 당시의 아테네 최고의 미남이었고 재능도 뛰어났지만 방탕한 생활로 유명했던 정치가였거든요. 그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들어와서는 에로스가 아니라 소크라테스를 찬양하겠다, 이러면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그 못생긴 외모를 실레노스 조각상에 비유하죠. 겉은 우스꽝스러운 반인 반수 모습이지만 그 안을 열면 신들의 황금 조각상이 들어있는 그 조각상이요. 겉모습 너머에 있는 소크라테스의 내적인 아름다움, 즉 영혼의 아름다움을 본 거죠.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사적인 고백을 합니다. 젊은 시절에 자신의 그 빼어난 육체적 아름다움을 무기로 소크라테스를 유혹하려고 했는데 처참하게 실패했던 경험을 털어놓죠. 소크라테스는 그의 육체적 매력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영혼을 걱정하면서 더 나은 길로 이끌려고 했다는 겁니다. 알키비아데스의 이 이야기는 방금 디오티마가 설명했던 사랑의 사다리를 소크라테스가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직접 살아낸 인물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네요.
그는 육체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사다리의 1, 2단계를 초월해서 영혼의 아름다움, 3단계를 추구하는 삶, 그 자체를 보여준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 즉 육체의 아름다움을 바쳤지만 거절당했잖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는 소크라테스가 자기랑은 다른 차원의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결국 알키비아데스의 찬양은 소크라테스가 바로 디오티마가 설명한 철학적 에로스의 살아있는 화신이자 그 이론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걸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정말 대단한 구성이네요. 그렇게 떠들썩한 밤이 깊어가고 술자리는 난장판이 된 끝에 아리스토파네스를 포함한 대부분이 잠이 듭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깨어있던 단 한 사람, 소크라테스는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서 평소처럼 자신의 하루를 시작하죠. 결국 플라톤이 이 향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랑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을 넘어섭니다. 그건 우리 내면의 결핍을 동력으로 삼아서 더 나은 것, 더 아름다운 것, 궁극적으로는 변치 않는 진리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그런 끝없는 지적 여정인 셈이죠. 플라톤이 에로스의 부모에 대해서 전통적인 신화, 그러니까 아프로디테와 아레스 대신에 의도적으로 결핍과 풍요라는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낸 이유가 분명해지네요. 네, 그 선택 안에 플라톤의 모든 철학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두 가지 위대한 신화를 제시해요. 하나는 아리스토파네스가 들려준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서 다시 완전해지는 이야기. 다른 하나는 소크라테스가 들려준 영원한 결핍 속에서 더 높은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야기죠. 여러분에게 사랑은 어떤 모습에 더 가까운가요?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 완벽하게 채워지는 아리스토파네스의 낭만적인 신화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불완전함과 결핍이야말로 더 높은 지혜와 아름다움을 향한 끝없는 추구의 동력이 된다는 소크라테스의 철학적인 여정인가요? 이 고대의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의 탐구를 마치겠습니다.